소파 한가운데 아무도 앉지 않은 그 자리. 그 자리는 내 자리였다. 이제는 누구도 묻지 않는다. 어머니, 여기에 앉으세요. 그 침묵 속에서 난 조용히 깨달았다. 아들네 집에 들어온 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다. 결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내 삶이 멈춘 느낌이었다. 나는 내 집을 팔고 내가 갖고 온 모든 익숙한 것들을 남기고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기대하며 아들네 집으로 왔다. 하지만 여기에서의 나는 손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식사 시간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은 없었다. 빨래를 개고 설거지를 하고 방을 청소해도 누구도 말하지 않았다. 고생하셨어요, 매 어머니. 내 이름은 김미자, 올해 75. 그리고 이 이야기는 내가 어떻게 내 자신을 잃어갔는지, 또 어떻게 그 자신을 다시 찾아갔는지에 대한 이야기다. 그러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당신이 사는 지역과 지금 시간을 남겨주시면 제가 그곳까지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불을 낮추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그때는 몰랐다.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이 이렇게 외로울 수 있다는 걸. 내 아들은 착한 사람이었다. 어릴 적부터 조용하고 배려심 깊었고 내가 몸이 안 좋을 때면 약국에서 약을 사다 주고 엄마, 괜찮아? 라고 꼭 물어보던 아이였다. 그런 아들이 결혼한 뒤 어쩌다 나를 이렇게 멀게 느끼게 했을까? 처음엔 며느리와 가까워지려고 노력했다. 같이 요리도 해보고 마트도 같이 가보자고 하고. 하지만 그녀는 언제나 조심스러운 미소와 함께 선을 그었다. 어머니, 괜찮아요. 저 혼자 할 수 있어요. 그 말이 나를 도와주는 말이 아니라는 걸 알아차리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 집에서 나는 점점 작은 존재가 되었다. 밥을 먹을 때도, 대화를 할 때도, 가족 모임에서도 나는 그저 존재하는 것만 허락된 느낌이었다. 처음 몇 달 동안은 참았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아들도 피곤하겠지. 며느리도 아직 익숙하지 않겠지.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내가 아프다고 해도 누구도 물어보지 않았다. TV 소리와 스마트폰의 빛만이 나를 감쌌다. 그렇게 어느 날 나는 깨달았다. 이 집은 내 집이 아니고 나는 가족이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 나는 내 집에서 나왔지만 새로운 집은 나를 품지 않았다. 한밤중 불 꺼진 부엌에서 혼자 물을 마시며 나는 생각했다. 내가 이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나는 덜 외로웠을까? 젊었을 땐 가족을 위해 모든 걸 내주었다. 시간도 건강도 내 꿈도. 그리고 이제 가족은 내게 아무것도 묻지 않는다. 엄마, 잘 지내세요? 라는 한마디조차 사치처럼 느껴졌다. 당신은 혹시 그런 적 없나요? 누군가를 위해 모든 걸 내어주었는데 그들이 나를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을 마주친 적은? 내가 배운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사랑이란 주는 것만으로는 완성되지 않는다. 존중과 인정이 함께 있어야 진짜 가족이 된다. 나는 그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았다. 하지만 당신은 늦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루는 아침부터 이상한 기운이 돌았다. 며느리는 말을 거의 하지 않았고 아들은 신문을 보는 척 하면서도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아무 말도 안 했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무언가 내가 또 선을 넘었던 것이다. 전날 저녁 나는 단지 국이 너무 짜다고 말했다. 요즘은 간이 좀 센 것 같네. 속이 불편해서. 그 말 한마디에 며느리의 표정이 굳었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이 집에서는 솔직함도 예의 없는 행동으로 보일 수 있다. 며느리 입장에선 그럴 수 있다. 자기 공간에 누군가가 들어와 있고 그 누군가가 자꾸 생활 방식을 바꾸려 하니 부담스러웠겠지. 하지만 그걸 알면서도 마음 한켠이 아팠다. 나는 단지 한 끼라도 맛있게 먹고 싶었을 뿐인데 그날 이후로 나는 말수가 줄었다. 아침엔 멀리서 인사만 하고 저녁엔 방으로 일찍 들어가 문을 닫았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 사건이 일어났다. 며느리가 외출한 사이 손자가 넘어져 무릎을 다쳤다. 나는 급히
약을 발라주고 소독도 하고 아이를 달래며 괜찮아, 할머니가 있으니까 라고 말해주었다. 며느리가 돌아왔을 때 아이는 내 품에 안겨 잠들어 있었다. 나는 그 순간 오랜만에 변함 필요한 사람 탓 된 것 같았다. 하지만 며느리는 아이를 안아가면서 이렇게 말했다. 어머니가 안 계셨으면 어쩔 뻔했어요. 하지만 다음엔 꼭 저한테 먼저 연락해 주세요. 그 말이 맞긴 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맘대로 하지 마세요. 라는 뜻도 숨어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창밖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지금 누구에게도 중심이 아닌 사람으로 살고 있는 걸까? 단지 불편하지 않은 존재로 남기 위해 내 감정은 다 지워야 하는 걸까? 나는 예전에도 이런 감정을 느낀 적이 있다.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 몇 년 동안 말수도 줄고 서로에게 무뎌져 갔다. 그때도 나는 같은 생각을 했다. 나는 이 사람의 삶에서 점점 투명해지고 있다. 사람은 누구나 보고 싶다는 말을 듣고 싶은 존재다. 그냥 존재해서 고마운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 하지만 나이 들면 그 마음을 드러내는 것도 눈치가 보이고 조심스럽다. 그래서 더 조용히 사라진다. 조금씩 천천히 아무도 모르게. 어느 날 거실에 혼자 앉아 있는데 손자가 와서 말했다. 할머니는 왜 항상 방에만 있어?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 아이는 진심으로 궁금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말은 나에게 거울처럼 다가왔다. 그래, 나 왜 항상 방에만 있었을까? 왜 내 존재를 줄여야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 그 순간 나는 마음속에 새겨진 두 번째 교훈을 꺼내보았다. 존재를 숨긴다고 해서 사랑받는 게 아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지우면 결국 아무도 당신을 찾지 않는다. 내가 방 안에만 있었던 이유는 사실 거절당하는 게 두려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게 움츠러든 결과는 내가 없는 것처럼 되어버린 것이었다. 그래서 그날부터 나는 조금씩 다시 걸어 나오기 시작했다. 아침에 먼저 인사하고 간단한 대화도 시도하고 밥을 먹을 때는 웃으며 잘 먹었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 누구도 크게 반응하진 않았지만 내 마음속엔 작은 불빛이 하나 켜졌다. 나는 여전히 여기에 있고 사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어느 날 손자가 내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다. 할머니, 나 할머니 방에서 책 읽어도 돼? 그 순간 나는 울 뻔했다. 당신도 혹시 그런 적 있나요? 존재감을 숨긴 채 누군가의 삶에 조용히 머무르며 자신을 점점 줄여본 적은? 만약 그렇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사라져야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라 존재 자체로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나는 조금씩 적응해 가는 척을 했다. 하지만 척이라는 말처럼 그건 진심이 아니었다. 웃으며 대답하고 조용히 방으로 돌아오며 혼자 남겨진 시간을 셀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래된 앨범 하나를 꺼냈다. 아들이 아직 어린 시절 손을 꼭 잡고 시장에 갔던 사진, 어설픈 글씨로 엄마 사랑해요! 라고 써놓은 편지. 그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다. 이 아이가 내 아들이 맞나? 지금 내 앞에 있는 무심한 말투로 긍개흥만 대답하는 그 남자가 정말 예전의 따뜻한 아들일까? 그날 밤 아들과 단둘이 잠깐 얘기할 기회가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들아, 요즘 엄마가 좀 외롭다. 말이 잘 안 통하는 것 같고. 그는 한숨을 쉬더니 이렇게 말했다. 엄마, 우리도 삶이 너무 바빠요. 아이 키우고 일하고. 솔직히 엄마가 오셔서 더 조심스러워요. 그 말은 진심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말은 나를 다시 한번 벽 뒤로 밀어냈다. 나는 이해하려 애썼다. 그래, 젊은 부부에겐 그들만의 방식과 공간이 필요하겠지. 하지만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 내가 집을 정리하고 여기로 들어온 이유는 외로움을 피하고 가족과 더 가까워지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지금 나는 오히려 더 혼자가 된 기분이었다. 며칠 후 이웃, 어르신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다.
나와 비슷한 또래의 아주머니가 조용히 말했다. 나는 아들네 집에서 2달 살다가 나왔어요.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라 견뎌야 하는 곳이더라고요. 그 말이 내 속을 울렸다. 견뎌야 하는 곳. 얼마나 정확한 표현인지. 우리는 왜 나이 들어갈수록 어딘가를 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조심스럽게 존재해야만 하는 걸까? 그 아주머니는 이어서 말했다. 나는 지금 작은 전셋집에 혼자 살아요. 처음엔 무서웠는데 지금은 마음이 편해요. 적어도 내 삶은 내 공간 안에 있잖아요. 그 말을 들으며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 잊고 있었던 나만의 삶이라는 감각이 다시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날 밤 오랜만에 나 자신에게 편지를 썼다. 미자야, 너는 언제부터 네가 원래 누구였는지 잊었니? 매일 눈치를 보고 조용히 살아가는 내 모습은 예전에 그 당당한 너와 너무 다르다. 너도 웃을 줄 알고 화도 낼 줄 알았던 사람이었잖아. 그걸 잃지 마. 그 편지를 쓰고 나서 나는 작은 결심을 했다. 이 삶이 이렇게 계속 흘러가게 둘 순 없다고. 그리고 어느 날 아침 내가 아침상을 차렸다. 조용히 일찍 일어나 미역국을 끓이고 밥을 짓고 반찬도 만들었다. 아들은 놀란 얼굴로 물었다. 엄마, 무슨 날이에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 그냥 나도 우리 가족한테 뭐라도 해주고 싶었어. 며느리도 감사합니다. 라고 조용히 말했다. 짧은 말이지만 그 말 한마디가 나를 조금 살렸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날 내가 나를 위해 움직였다는 것. 남이 어떻게 반응하든 내가 나를 위해, 내 존재감을 위해 뭔가를 했다는 것. 혹시 당신도 그런 적 있나요?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마음을 꼭 움켜쥔 채 그저 눈치만 보며 하루를 보낸 적? 그렇다면 꼭 기억하세요. 내 삶의 주인은 남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사실을요. 누군가의 집에 머무를 수는 있어도 그 안에서 내 자신을 완전히 잃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너무 늦지 않게 나를 다시 불러내야 합니다. 괜찮아. 너도 살아있어. 그렇게.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났다. 조용히 부엌불을 켜고 커피포트를 올리고 작은 노트를 꺼냈다. 그 노트에는 하루하루의 내 감정, 그리고 내가 놓치지 말아야 할 나 자신을 위한 다짐들이 적혀 있었다. 오늘은 눈치 보지 말자. 한 번은 먼저 웃어보자. 내가 나를 미워하지 않도록 하자. 그 작은 노트는 나의 숨구멍 같았다. 아무도 읽지 않지만 그래서 더 솔직할 수 있었고 더 가볍게 울 수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가 그 노트를 발견하고는 나에게 물었다. 어머니, 이거 일기예요? 죄송해요. 무심코 봤어요. 나는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가 그렇게 힘드신 줄 몰랐어요. 그 말이 나를 무너뜨렸다. 그들이 몰랐던 건 내가 너무 조용했기 때문이었다. 참는 건 미덕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참는다는 건 결국 말하지 않는다는 거고 말하지 않으면 누구도 알아줄 수 없다는 걸 그제야 나는 정말로 깨달았다. 며칠 뒤 아들이 퇴근하고 내 방으로 들어왔다. 엄마, 오늘 시간 좀 괜찮아요? 나는 당황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말을 꺼내기 전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사실 저도 요즘 좀 힘들어요. 아이 돌보고 회사 일하고 가끔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혼자 있고 싶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놀라기도 했지만 이해도 됐다. 아들도 결국 누군가의 남편이고 누군가의 아버지고 그리고 여전히 내게는 작은 아들이었다. 그의 말 속에는 숨겨진 위로가 있었다. 엄마만 힘든 거 아니에요. 나도 그래요. 그 말을 듣고 나서 나는 조금 덜 외로워졌다. 그날 밤 나는 다시 노트를 폈다. 그리고 이렇게 썼다. 오늘 처음으로 아들과 진짜 대화를 했다. 서로가 얼마나 조심스러웠는지, 그래서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알게 되었다. 이해하려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서로가 말하지 않아서였다는 걸. 말은 참 고맙다. 마음의 문을 여는 첫 번째 열쇠니까. 시간은 조금씩 흐르고 있었다. 며느리도 아들도 예전보다는 내게 눈을 더 맞추었고 손자는 어느새 할머니랑 같이 자면 안 돼? 라고 물을 만큼 우리 사이엔 온기가 생기고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속 어딘가에는 여기가 진짜 내 자리일까? 라는 물음이 남아 있었다. 가끔은 이 집의 공기가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 내 물건은 방 하나에만 있었고 내 목소리는 거실 벽을 넘지 못했으며 내 기침 소리조차도 조심스러워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예전 친구 정숙이었다. 미자야, 나 혼자 사는 작은 원룸 얻었어. 처음엔 무서웠는데 지금은 너무 좋아. 아무도 눈치 볼 필요 없고 밤에 과일 먹고 싶으면 그냥 먹고 틀니도 마음대로 빼놔도 되고 하하하. 그 웃음소리에 나는 같이 웃었지만 웃음이 끝난 후엔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났다. 나는 언제부터 내 삶의 허락을 받아야만 움직이게 되었을까?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오래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자신에게 물었다. 지금이 정말 내가 원하던 삶일까? 사람은 누구나 따뜻한 집을 원한다. 하지만 그 따뜻함은 공간이 아니라 존중에서 나오는 것. 그리고 내 삶에서 가장 부족했던 건 온기가 아니라 존재로서의 존중이었다. 당신도 혹시 지금 그런 자리에 있나요? 가족이지만 가족 같지 않은 공간, 머무르고 있지만 진짜로 쉬지 못하는 그곳.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내 삶 안에서 숨 쉬고 있는가? 누구의 어머니로, 누구의 시어머니로, 누구의 할머니로만 존재하다 보면 정작 라는 사람은 사라져버리곤 하니까요. 그리고 사라지기 전에 꼭 다시 한번 자신을 불러주세요. 미자야, 너 여기 있지? 난 아직 너를 잊지 않았어. 며느리가 빨래를 개고 있을 때 나는 조심스레 다가가 이렇게 물었다. 혹시 내가 여기 있어주는 게 불편하니? 그녀는 손을 멈추고 나를 바라보았다. 잠시 망설이던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솔직히요. 어머니가 계시는 게 부담될 때가 있어요. 저도 노력은 하지만 제 공간이 없어지는 느낌이에요. 그 말은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그녀는 미안하다는 듯 말을 이었다. 어머니가 나쁘신 게 아니라 그냥 우리 모두 힘든 것 같아요. 그날 밤 나는 창밖을 오래 바라보았다. 비가 내리고 있었고 나무잎은 조용히 흔들렸다. 그 모습을 보며 나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나는 왜 여기 있는 걸까?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나는 이 집에 왔지만 그 이름은 생각보다 무거웠고 나는 매일 조심하며 존재를 허락받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아들이 어릴 때는 그런 게 아니었다. 그 애는 내 무릎에 얼굴을 묻고 내 손을 잡고 잠이 들곤 했다. 나는 그 작은 손을 지켜주기 위해 밤새 세탁기를 돌리고 감기를 막으려 방 안 공기를 맞췄다. 그 모든 순간들이 내겐 기쁨이었다. 무언가를 해주는 것, 누군가를 지켜주는 것, 그게 내 인생의 의미였다. 하지만 지금은 거꾸로였다. 나는 그들의 리듬에 방해가 되는 존재였고 무언가를 주는 게 아니라 덜어주는 부담이 되어야 했다. 그래서 나는 생각했다. 정말로 여기에 있는 것이 우리 모두를 위한 걸까? 그날 이후 나는 작은 계획을 세웠다. 말없이 짐을 싸는 건 아니다. 그건 도망이니까. 나는 나의 선택으로, 나의 목소리로 나의 삶을 만들고 싶었다. 며느리가 설거지를 할 때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제 슬슬 나가서 살아볼까 해. 너무 오래 민폐처럼 살아버릇하니까 진짜 내가 사라지는 것 같아. 그녀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어머니, 저희가 너무 불편하게 해드렸나요? 죄송해요. 그런 뜻은 아니었어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네 잘못 아니야. 그냥 내가 나를 다시 찾아가고 싶어.
그 순간 그녀의 눈이 붉어졌다. 우리 둘은 한참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며칠 뒤 아들과도 이야기를 나눴다. 처음엔 당황하던 아들이 마지막엔 조용히 말했다. 엄마, 너무 감사했어요. 엄마가 우리 곁에 있어줘서 덜 외로웠어요. 그 말에 나는 울컥했다. 그저 누군가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다는 사실이 나를 조금 살렸다. 이사할 집을 알아보며 나는 작은 오피스텔 하나를 찾았다. 햇빛이 잘 들어오고 창문을 열면 바람이 드는 소박하지만 아늑한 공간이었다. 처음 방문했을 때 나는 창가에 서서 이렇게 말했다. 이제 여기서 다시 시작하는 거야, 미자야. 그 말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었다. 그건 살아있다는 걸 증명하는 다짐이었다. 이사를 준비하면서 나는 작은 상자에 물건을 담았다. 아들의 어릴 적 사진, 내 결혼 반지, 그리고 매일 쓰던 작은 노트. 그 노트를 꺼내어 마지막으로 한 줄을 썼다. 나는 이제 다시 나로 살아간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도 지금 누군가의 집에서 머물고 있나요? 혹은 어딘가에서 살아가는 척을 하고 있진 않나요? 그렇다면 기억하세요. 머무는 것과 살아가는 것은 다릅니다. 머무는 건 시간의 흐름을 견디는 것이고 살아가는 건 삶을 주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남의 인생의 구석에서 조용히 사라지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닙니다. 비록 늦은 나이더라도, 비록 혼자라도, 비록 불안하더라도 당신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당신 자신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입니다. 새로운 집으로 이사한 첫날, 나는 현관 앞에 서서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작은 오피스텔, 벽지는 단조롭고 가구는 몇 개 없었지만 그곳엔 오롯이 나만의 공기가 있었다. 이제는 누구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된다.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벅찼다. 가장 먼저 커튼을 달았다. 하늘색의 작은 꽃무늬가 있는 커튼. 젊은 사람들 눈에는 촌스러워 보일지 모르지만 나에겐 너무 예쁜 봄 같은 커튼이었다.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들고 그 커튼이 바람에 살랑일 때마다 나는 혼잣말로 속삭였다. 미자야, 여기 진짜 내 집이야. 이사를 마치고 일주일쯤 되었을 무렵 처음으로 혼자 아침을 맞이했다.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고 아무도 내 발자국 소리에 반응하지 않고 오직 조용한 새소리와 냉장고의 진동음만이 내 벗이었다. 외롭다고 해야 할까? 편안하다고 해야 할까? 그 감정은 복잡하게 엉켜 있었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다. 이건 내가 선택한 고요함이라는 것. 커피를 한 잔 내려 마시고 라디오를 틀었다. 낯익은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자 나는 나도 모르게 눈을 감고 그 멜로디에 몸을 맡겼다. 그 순간 마음 한켠이 따뜻하게 풀어졌다. 아무도 없지만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감각이 스며들었다. 그날 저녁 아들이 전화했다. 엄마, 괜찮아요. 혼자 적응은 잘하세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다 못해 너무 좋다. 커튼도 달았고 커피도 맛있다. 그는 잠시 조용하더니 엄마가 그렇게 잘 지내신다니까 다행이면서도 조금 섭섭하네요. 나는 살짝 웃었다. 그래, 엄마가 너무 힘들게 보여야 속이 편하겠지. 그도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에 우리는 또 한 번 가까워졌다. 며칠 후 오랜 친구 정숙이 집에 놀러 왔다. 나보다 먼저 혼자 살기 시작한 그녀는 마치 혼자 사는 삶의 선배 같았다. 우리는 작은 상에 떡과 과일을 올려놓고 앉아 밤늦게까지 수다를 떨었다. 그녀가 말했다. 미자야, 넌 이제 진짜 잘한 거야. 사람은 나이 들어서도 자기 공간이 있어야 해. 그래야 늙지 않고 살아있지. 그 말에 나는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문득 물었다. 정수가, 넌 외롭진 않아?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말했다. 외로울 때 있지. 하지만 그 외로움은 남과 살아도 있는 거야. 차라리 그 외로움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나랑 잘 지내는 게 훨씬 나아. 그날 밤
나는 그 말이 자꾸 생각났다. 외로움은 피하는 게 아니라 돌보는 거야. 사실 나에게도 외로움은 있었다. 식탁 위에 혼자 앉아 국을 떠먹을 때, 누가 내 방 안으로 들어와 줄 일 없을 때 가끔씩은 쓸쓸했다. 하지만 그 감정이 누군가에게 짐이 되는 것보다 낫다고 나는 믿고 싶었다. 나는 매일 같은 시간에 창문을 열고 부드러운 음악을 틀고 향이 좋은 차를 우려 마셨다. 처음엔 이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했지만 조금씩 내 삶의 리듬이 생겼다. 그리고 그 리듬 속에서 나는 내가 나를 돌보는 사람원이 되어갔다. 그리움은 사라지지 않았다. 손자의 웃음소리, 아들이 뭐 엄마 하고 부르던 음성, 며느리의 바쁜 발걸음 소리까지. 가끔은 그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하지만 나는 그리움을 탓하지 않았다. 그리움은 사랑의 또 다른 모습이라는 걸 이제는 알고 있었으니까.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 누군가를 너무 오래 지키느라 자신을 놓치고 있지는 않나요? 혹은 혼자라는 이유만으로 자신을 초라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꼭 말해주고 싶어요. 혼자는 부족한 게 아니라 온전한 거예요. 혼자여서 더 고요하게 들리는 마음이 있고, 혼자여서 비로소 보이는 나 자신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도 분명히 알게 될 거예요.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다. 누구의 엄마가 아니어도, 누구의 시어머니가 아니어도, 그냥 나로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삶은 여전히 소중하다는 걸요. 가끔은 그런 순간이 찾아왔다. 모든 것이 평온한데도 눈물이 새우르르 흘러내리는 날. 왜 눈물이 나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냥 마음 깊은 데서 물처럼 올라오는 감정이었다. 그날도 그런 날이었다. 아침에 일어나 창밖을 보니 비가 내리고 있었다. 조용히 마치 누군가가 속삭이듯 내리는 비. 나는 창가에 앉아 차를 마셨다. 그리고 갑자기 눈물이 뚝 하고 떨어졌다. 아무런 이유 없이. 가만히 나를 안아주듯 흐르는 그 감정은 아마도 오랫동안 눌러왔던 것들이었을 것이다. 괜찮아야 해. 민폐 끼치면 안 돼. 늙으면 입 닫고 조용히 살아야 해. 그 수많은 다짐들이 이제야 녹아내리는 듯 했다. 나는 그 순간 처음으로 내 감정을 솔직하게 마주했다. 나는 힘들었고 서운했고 그래도 사랑하고 있었구나. 며칠 후 아들 가족이 집에 놀러 왔다. 작은 테이블에 셋이 둘러앉아 과일을 썰어놓고 오랜만에 수다를 떨었다. 손자는 내 무릎 위에 올라와 할머니 집이 작고 귀여워 라며 까르르 웃었다. 그 웃음이 마치 나를 안아주는 것 같았다. 며느리는 부끄럽게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 요즘 훨씬 편안해 보이세요. 표정도 밝고. 사실 저도 요즘 많이 생각했어요. 제가 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나는 조용히 그녀의 손등을 잡고 말했다. 아니야. 너는 너대로 열심히 한 거야. 우리는 다 서로 서툴렀을 뿐이야. 그녀가 잠시 말을 멈추더니 내 눈을 보며 진심을 꺼냈다. 사실은 어머니가 떠나신 뒤에 생각보다 집이 조용하고 공허했어요. 뭔가 빠진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다. 그들이 날 원하지 않았던 게 아니라 그저 우리 모두가 준비되지 않았던 거였다는 걸 나는 그제야 이해했다. 밤이 되어 모두가 돌아간 뒤 나는 혼자 조용히 집을 정리했다. 접시를 씻고 쓰다 남은 과일을 담고 거실 불을 끄고 라디오를 켰다. 라디오에선 누군가의 사연이 흘러나왔다. 어머니가 남기신 마지막 말은 너도 내 삶을 살아라였어요. 그 순간 마치 내 마음을 대변해주는 말 같았다. 그래, 나도 이제 누군가에게 그런 어른이고 싶었다. 내가 떠올리기만 해도 따뜻해지는 존재. 그러면서도 나 자신으로 살아간 사람. 다음 날 나는 편지를 썼다. 긴 글은 아니었다. 사랑하는 아들, 며느리, 그리고 우리 귀여운 손자에게. 할머니는 잘 지내고 있어요. 혼자라는 건 불안한 게 아니라 자유롭다는 뜻이란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덕분에 내 안에 용기를 찾았어요. 그러니 걱정 말고 서로 잘 챙기며 행복하게 지내요.
늘 사랑하는 미자가. 편지를 다 쓰고 나는 우체통에 넣었다. 별것 아닌 종이 한 장이지만 거기엔 내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잠자리에 들며 처음으로 마음 깊이 이런 생각을 했다. 내가 이 집에 와서 혼자 살아보기로 한 건 정말 잘한 일이야. 그건 용기였고 사랑이었고 그리고 나를 찾아가는 여정이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보호자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존재도 아니었다. 나는 나 스스로의 삶을 살아내는 하나의 온전한 사람이었다. 혹시 지금 당신도 마음속에 말하지 못한 슬픔이 있나요? 혹은 누군가에게 미안한 마음을 안고 말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어요. 당신의 마음은 괜찮습니다. 서툴렀던 순간도 참았던 눈물도 다 괜찮아요. 우리는 모두 서로를 이해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존재들이니까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그 마음을 조금씩 풀어보세요. 작은 노트에 적어도 좋고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속삭여도 좋아요. 중요한 건 당신이 당신의 편이 되어주는 것이에요.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강하고 충분히 따뜻한 사람입니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며 내 얼굴을 간지린다. 조용한 새소리, 멀리서 들리는 자동차 소리, 그리고 아직 따뜻한 이불 속. 이제 이런 하루의 시작이 익숙하고 또 사랑스럽다. 오늘은 시장에 가는 날이다. 작은 장바구니를 들고 내가 좋아하는 노란색 카디건을 걸쳤다. 거울을 보며 살짝 웃는다. 미자야, 오늘도 괜찮아 보여. 시장은 늘 활기가 넘친다. 채소 가게 아주머니가 혼자 사시는 할머니 하고 손을 흔든다. 과일 가게 아저씨는 내가 바나나를 집으면 오늘은 달고 부드러운 걸로 골라줄게요 하며 웃는다. 그들의 말투에는 배려와 따뜻함이 담겨 있다. 그리고 그걸 나는 이제 부끄러움 없이 감사하게 받는다. 전에는 그런 말들이 왠지 나이 든 사람 취급 같아서 싫었지만 지금은 안다. 그 안에 담긴 마음을. 집에 돌아와 식탁 위에 장 본 걸 정리하다가 문득 오래된 수첩 하나를 꺼냈다. 거기엔 예전부터 적어두었던 하고 싶은 일들이 적혀 있다. 그림 그리기, 바닷가 혼자 여행 가기, 도서관에서 하루 보내기, 친구들과 밤새 수다 떨기, 내 생일에 나를 위해 케이크 사기 이 리스트를 다시 들여다보며 나는 조용히 미소 짓는다. 그래, 이제 할 수 있어. 그중 제일 먼저 한 건 바닷가로의 혼자 여행이었다. 기차표를 예매하고 작은 보스턴백에 옷과 책 한 권, 그리고 여분의 양말을 챙겨 넣었다. 처음으로 혼자 탄 기차 안, 나는 창밖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계절은 가을이었고 들판에는 황금빛 억새가 춤추고 있었다. 도착한 바닷가는 조용했다. 그림이 없어 속에나 나올 듯한 고요한 풍경. 나는 신발을 벗고 모래 위를 걸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곧 파도 소리에 마음이 씻기는 듯 편안해졌다. 그곳에서 나는 그동안 말 못했던 내 마음과 조용히 대화했다. 미자야, 너 참 애썼다. 이제 누구도 너를 평가하지 않아. 그러니 그냥 네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도 돼. 작은 숙소로 돌아와 창가에 앉아 일몰을 바라보며 내가 손수 고른 생일 케이크를 꺼냈다. 작은 초 하나를 꽂고 조용히 불을 껐다. 생일 축하해 미자야야. 정말 수고 많았어. 그 순간 눈물이 또르르 흘렀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건 해방감,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인정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후 나는 수첩 속 남은 목록을 하나씩 지워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새로운 목록도 추가했다. 라디오 사연 보내기, 정숙이랑 부산 여행, 어린 시절 편지 쓰기, 손자에게 할머니 일기 선물하기 삶은 여전히 계속되고 나는 그 삶의 페이지를 하나하나 소중히 넘기고 있다. 어느 날 손자가 나에게 물었다. 할머니, 왜 혼자 사는 거예요? 외롭지 않아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가끔은 외롭지만 할머니는 지금 진짜 미자가 된 것 같아. 예전에는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시어머니였는데
지금은 그냥 미자라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어. 그 아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그럼 그게 더 좋아요. 하고 묻는다. 나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다. 응, 지금은 내가 나를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거든. 그 말은 내 스스로에게도 큰 위안이 되었다. 이젠 나를 돌봐주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다. 그건 두려운 일이 아니라 가장 자연스럽고 따뜻한 일이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듣는 당신도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으면, 매연 불안한 마음이 있다면 부디 그 마음을 다그치지 말고 조용히 안아주세요. 우리는 결국 혼자서도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묻고 싶어요. 혹시 지금 당신 마음속에도 작지만 오래된 하고 싶은 일이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 그 첫 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 선택하는 하루는 분명히 우리를 조금씩 바꾸니까요. 당신이 나처럼 당신만의 바닷가를 만나길, 그리고 거기서 진짜 자신과 마주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며칠 전 정숙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미자야, 우리 이번 가을엔 꼭 부산 가자. 그 목소리에 묘한 떨림이 있었다. 나는 장난스레 말했다. 왜 갑자기 바다 보고 싶어졌어?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말했다. 아니, 보고 싶은 건 너야. 우리 예전처럼 밤새 이야기하자.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찡했다. 젊을 때 우리는 자주 밤을 새워 이야기했다. 연애 이야기, 시어머니 이야기, 아이 키우는 고생, 그리고 가끔은 눈물 섞인 한숨까지.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 시간들이 나를 살게 했다. 정숙과의 여행은 마치 잊고 있던 나를 다시 만나는 시간이었다. 우리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 처음으로 둘만의 여행을 떠났고 부산역에 도착하자마자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야, 이거 실화냐? 우리 진짜 여기까지 왔네. 그니까 말이야, 우리 이제 시작이야. 해운대 바다 앞에서 우리는 모래 위에 앉아 젊은 날 했던 고민들을 떠올렸다. 그때는 좋은 며느리가 되기 위해 얼마나 스스로를 눌렀는지. 나는 조용히 말했다. 정수가, 나 사실 네가 없었으면 견디기 힘들었을지도 몰라. 정숙은 내 손을 잡고 말했다. 나도야, 우리는 서로가 버팀목이었지. 그날 밤 숙소에서 와인을 한 잔 마시며 우리는 오래된 이야기들을 꺼냈다. 네가 이혼하고 힘들 때 나 아무 말도 못했잖아. 사실 매일 걱정했어. 나도 너랑 연락 뜸해졌을 때 무슨 일 생긴 줄 알고 마음이 안 놓였어. 그 이야기는 마치 시간을 거슬러 다시 서로의 마음을 껴안는 일이었다. 그리고 정숙이 조심스럽게 꺼낸 말. 미자야, 너 아들네 집에 같이 살다가 나온 거 처음엔 나도 이해 못했어. 그냥 좀 참지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 싶었거든. 근데 지금 보니까 정말 잘한 일이었더라. 나는 웃으며 말했다. 나도 그땐 확신 없었어. 근데 나 자신을 다시 알게 됐어. 그래서 지금은 내가 한 선택이 고마워.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스스로를 잃지 않는 것. 부산에서 돌아오는 기차 안,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봤다. 붉게 물든 산과들, 작은 집들 사이로 지나가는 가을 햇살. 그 풍경 속에서 나는 조용히 생각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구나.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나를 지키는 삶을 살기로 한 건 더 이상 외로움을 참지 않기 위한 용기였다. 그 후로도 나는 내게 집중하는 시간을 많이 만들었다. 아침마다 스트레칭을 하고 작은 베란다 화분을 돌보며 매일 피어나는 생명을 지켜봤다. 그리고 어느 날 손자에게 일기를 선물했다. 그 안엔 내가 살아오며 느낀 모든 감정, 실수, 기쁨, 배움이 담겨 있었다. 사랑하는 우리 손자에게. 할머니는 너를 보며 삶의 의미를 다시 배웠단다. 너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은 삶을 살길 바래. 사랑을 주고
자신을 잃지 않고 무엇보다 웃음을 잊지 않으면서 며느리에게도 작은 선물을 보냈다. 한지의 정성껏 쓴 짧은 글과 함께 너는 참 고운 사람이다. 내가 그걸 알아보는데 시간이 걸려서 미안해. 이젠 마음 편히 지내자. 우리 모두 서툴렀지만 그 속에 진심이 있었음을 나는 안다. 그녀가 보내온 답장은 눈물 한 방울처럼 맑았다. 어머니, 그 말 참 감사합니다. 저도 많이 부족했어요. 이젠 진심으로 잘 지내고 싶어요. 지금 내 마음은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하다. 불안도 후회도 이젠 더 이상 나를 흔들 수 없다. 내가 가장 외로웠던 그 순간이 결국 나를 나로 돌아오게 했다는 걸 이제는 알고 있다. 그리고 내가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혹시 지금 자신을 잃어가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이 말을 전하고 싶어요. 자신을 지키는 일은 이기적인 게 아니라 진짜 사랑을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당신의 삶은 아직 넘겨야 할 페이지가 남아 있어요. 그 한 장 한 장에 당신만의 이야기를 담아가길 바랍니다. 햇살이 점점 짧아지고 바람은 서늘해졌다. 창밖을 보면 낙엽이 천천히 내려앉는다. 계절이 바뀌는 건 늘 마음을 차분하게 만든다. 그리고 나는 생각한다. 지금 이 시간도 언젠간 그리워질 날이 오겠지. 요즘은 하루가 길지 않다. 아침엔 따뜻한 차를 마시고 낮에는 책을 읽다가 잠깐 졸기도 하고 저녁엔 음악을 틀어놓고 혼잣말을 하곤 한다. 미자야, 오늘도 수고했어. 그 말이 내겐 가장 큰 위로다. 얼마 전 손자가 내게 묻는다. 할머니는 언제 제일 행복했어요? 그 질문을 듣고 나는 한참을 생각했다. 그리고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지금? 그 아이는 놀란 듯 웃었다. 진짜요? 왜요? 나는 말했다. 지금은 내가 나를 가장 잘 알고 가장 솔직하게 살아가는 때니까. 그 말은 스스로에게도 다시 새겨 넣는 말이었다. 예전엔 가족을 위해라는 말로 나 자신을 자꾸 뒤로 밀었지만 이제는 안다. 내 삶을 주인공으로 살아도 된다는 것. 그건 절대 늦은 일이 아니라는 것. 어느 날 밤 이불 속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다. 아기였던 아들, 지금은 아빠가 된 아들의 얼굴. 그 옆엔 젊은 날의 나. 그 사진 속에 나는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눈에는 웃음보다 의무감이 더 많았다. 나는 속으로 말했다. 그땐 정말 열심히 살았구나, 미자야. 지금은 좀 웃어도 돼. 사진첩을 덮고 나는 오늘을 생각했다. 혼자 사는 집, 조용한 거실, 창가의 국화 화분. 그 모든 것이 이제는 고요한 기쁨으로 다가온다. 누군가에게는 외로움일 수 있지만 나에게는 내 마음의 공간을 되찾은 증거다. 내 삶은 실패가 아니었다. 실패한 결혼도 힘들었던 가족관계도 모두 나를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줬다. 무엇보다 내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꺼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증거다. 만약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이 지금 어딘가에서 마음을 숨기며 살고 있다면 부디 이 말을 전하고 싶다.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 이 순간도 충분히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세상이 당신을 몰라줘도 당신만큼은 당신을 꼭 알아주길 바래요. 오늘 밤 나는 작은 촛불 하나를 켜고 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살아온 모든 시간이 헛되지 않기를. 내가 떠난 후에도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위로가 되기를. 그리고 당신에게도 조용히 기도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당신의 삶에도 반짝이는 순간이 꼭 올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딘가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겠죠. 혹시 커튼을 닫아놨나요?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이제 눈을 감고 조용히 숨을 들이쉬어 보세요. 내 이야기 속에서 당신의 이야기도 들리기를 바랍니다. 삶은 그렇게 서로의 조용한 고백으로 연결되는 거니까요.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마치 긴 하루 끝에 따뜻한 이불 속에 드러눕는 느낌처럼 이 시간도 그렇게 조용히 끝을 향해 가고 있어요. 당신이 나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다는 건 참 고마운 일이에요.
누군가의 마음 깊은 이야기를 듣는다는 건 시간을 내어주는 것 이상의 큰 애정이 필요한 일이니까요. 혹시 내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게나마 위로가 되었을까요? 어쩌면 당신도 누군가의 며느리였고 누군가의 엄마였으며 이제는 오롯이 당신 자신의 이름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 서로 알지 못했지만 같은 길을 걸어온 사람으로 마음으로 연결된 거예요. 삶은 언제나 조용히 흘러가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결코 작지 않아요. 당신의 내일도 그 고요한 사랑과 따뜻함 속에서 한결 가벼워지길 바랄게요. 이제 불을 끄고 천천히 눈을 감고 따뜻한 이불을 당겨주세요. 당신은 괜찮고, 당신은 충분하고, 그리고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